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술평론가 이진숙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미술의 세계에 푹 빠진 이후에 미술의 감상법,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자 현재 지필과 강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4주 동안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인류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르네상스 미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매너리즘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흥미진진한 서양 미술사 일부, 르네상스와 매너리즘입니다. 한 장의 그림은 그 시대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보고서입니다. 대부분의 그림에는 인간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은 다양한 사조를 거치면서 발전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미술의 사조가 변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태도, 감정을 느끼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미술사를 넘어 역사와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양 미술사를 4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자, 서양 미술은 다양한 사조를 거치면서 발전해 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미술사는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진지한 인문학이죠. 자, 19세기 이후 서양은 그리고 동양은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해 나오죠.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관이 이때 마련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세에 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중세는 흔히 종교 중심 그리고 신중심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 휴먼이 드디어 문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의 정립이라는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죠. 그리고 미술은 이런 휴머니즘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현이라는 개념도 부활하게 되죠. 재현, representation이죠. 재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잘 관찰하고 담게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에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죠. 솔거가 소나무를 잘 그려서 새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화가 제옥시스가 있었는데요. 제옥시스가 포도나무를 너무 잘 그려서 그것을 먹으려고 새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재현의 예입니다. 재현이 잘 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게 그림이야? 오, 진짜인 줄 알았어. 아니면 와, 사진 같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재현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세 때는 전혀 재현과 관련 없는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세의 모든 그림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신이나 혹은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무렵에는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성인들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그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감히 인간인 화가가 신의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중세 때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세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11세기 러시아 노보그라트 지방에서 그려진 작품이죠. 제목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목이나 어깨가 그려지지 않고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부가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부가르 왕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치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나 아파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자기 대신 신하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하가 가져온 천에 이렇게 얼굴을 찍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목과 어깨는 안 닦으신 거죠. 그래서 천에는 예수님의 얼굴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이미지는 화가가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천에 예수님의 얼굴이 저절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를 어려운 말로 현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현현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세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요, 스승의 그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승은 또 그 스승의 하고 올라가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바로 아부가르 왕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찍힌 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화가들은 전해지는 도상을 반복해서 그렸을 뿐 스스로를 창조하는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천문을 여는 화가 조토에 관해서는 르네상스 미술과 평전을 쓴 바사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토는 자연의 제자다.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 조토의 스승은 치마부에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치마부에가 가다가 어린 조토를 만나게 됩니다. 12살의 조토는 당시 이제 집안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 양을 돌보면서 심심해서 땅바닥에다 이제 양을 사생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치마부에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 그림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르네상스의 첫 번째 화가 조토는 재현을 그럴듯하게 해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라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화가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얼마나 닮았는가가 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재현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초반 사진이 등장하고 또 20세기 초반에 추상미술이 등장해서 재현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가예요. 자, 이 길거리 캐스팅이 됐던 소년 조토는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라서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은 피렌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파두아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50여 점이 넘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양들은 이곳에 그려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일부분입니다. 조토는 명성대로 양, 그리고 당나귀, 소, 그리고 사람들, 천사들 각각을 따로따로 잘 그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관람객에게는 좀 낯선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내용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편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구세주의 탄생했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한꺼번에 그려져 있죠. 이 장면은 현대의 관람객에게는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이후의 회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림 하나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원근법의 등장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한순간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그림은 어땠냐 하면요. 중세 그림의 목적은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연속하는 이야기라면 함께 그려지는 게 훨씬 경제적인 것이기도 했죠. 이렇게 지오토의 그림 속에는 과거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라든가 공간 구성은 좀 모자른 것 같기도 해요. 자연 모방을 하는데 분명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예술의 발전 방향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인 첸니노 첸니니는 자신의 책 예술의 책에서 좀 야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조또는 회화에서 현대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기법의 체계를 확립시키지는 못했다. 자, 여기서 첸니노 첸니니가 말하는 기법의 체계라는 것은 원근법을 말합니다. 르네상스의 핵심인 원근법을 정초한 사람은 바로 마사초였습니다. 마사초가 그린 복음사 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두 명의 기증자가 함께하는 성스러운 삼위일체라는 긴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일점 소실점 선 원근법이 처음 적용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마치 담벼락을 뚫은 것 같아 보인다. 그죠? 깊숙한 공간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마사초는 인간을 둘러싼 구체적인 공간, 배경을 제대로 그려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원근법은 자연 모방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원근법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점 소실점 선 원근법이라는 것은 소실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들이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축소되도록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원근법은 원래 건축가였던 브루넬레스키가 마사초에게 전수해준 기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 이런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요. 나란히 서 있는 기둥 그리고 천정이나 바닥에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모듈이 있으면 쉽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크기의 사물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캔버스나 벽면같이 납작한 평면 위에 3차원의 공간, 즉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중세의 그림에는 배경이 거의 그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인의 관심사는 바로 하늘, 다음 세상에 관한 것이지 이렇게 덧없이 변하는 세속의 삶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배경에서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건 실현될 수 있는 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관심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인들은 지금 여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어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관심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기 방법입니다. 또 원근법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그리기 방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관을 도상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어요. 중세인들의 관점을 우리는 흔히 원근법의 반대다라고 해서 역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방법은 일점 소실점 역원근법이라고 불려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손을 벌리고 있는 세계의 지배자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몬레알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중세의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미술 감상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미술을 감상하러 뮤지엄이나 갤러리를 가죠. 그리고 그곳에 벽에 걸려 있는 미술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멋있다. 아니야, 이 작품은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려요.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중세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세계의 왕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보려면 일단 몬레알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회랑을 지나서 이제 제단이 있는 앱스 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구조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는 바로 신이고 그의 시선의 소실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세의 역원근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이 내려다보는 시선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원근법은 르네상스의 핵심인 인간 중심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소실점은 지금 여기에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이 됩니다. 이 작품의 소실점은 예수의 발 아래 두 기증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소실점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레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소실점은 관람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에 비트루비우스의 인간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서에서 인체 비례 부분을 참조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원각, 지상을 상징하는 정사각형, 그 안에 딱 맞게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은 듯합니다. 이 인간은 누구라고 특정되지 않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물론 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인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후 20세기 이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인간은 소우주라는 생각이에요. 우주와 자연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인간의 신체가 세계와 우주의 질서를 함축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비례, 정확하게 말하면 인체에 숨겨져 있는 황금 비례, 골든 라치오를 탐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그림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해명될 수 있는 수학적 질서가 존재하고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핵심은 바로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체 비례를 탐구하게 되면서요. 이 대목에서 르네상스의 재현은 이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움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도 많은 이상적이지 않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 핀 이파리라든가 썩고 있는 과일이라든가 시드는 꽃 같은 거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수학과 기하학을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화가, 뭐 대표적인 경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죠. 이제 예술가는 자연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쉽게 그려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그림을 연이어 보여드렸습니다. 앞의 그림은 원근법을 처음 그림에 도입했던 마사초가 그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보티첼리의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대목을 그린 그림이죠. 전혀 다른 화가가 그린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브의 자세도 그리고 비너스의 수줍은 자세도 모두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만든 수줍은 비너스를 참조를 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해서 배척되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산이 이렇게 재수용되었습니다. 원래 르네상스의 부활이라는 이념에 숨겨져 있는 앞에 말은 고전 고대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V라인이 얼굴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얼굴에는 턱과 목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얼굴은 목과 얼굴이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다빈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계선은 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들이야. 화가들이여,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짓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티첼리식의 재현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나르 다빈치는 좋은 예를 만듭니다.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모나리자는 눈썹도 없고 턱도 이중턱처럼 그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너스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선으로 묘사가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로 볼 때는 굉장히 선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푸마토는 원래 연기와 같은 이라는 이탈리아의 형용사입니다. 회화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에 의해 윤곽을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그리게 만드는 명암법입니다. 이 스푸마토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림이 유화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사초의 작품은 프레스코아로 그려졌는데요. 프레스코아라는 것은 젖은 회벽에 수채화로 그리는 기법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어려운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티첼리의 작품 역시 매우 까다로운 템페라라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템페라는 계란 노른자에 알료를 섞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란 노른자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뻣뻣한 벽에 표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튼 둘 다 매우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용하고 있는 유화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래 유화는 플랑드르의 화가 얀 반 에이크가 발명을 한 것이었는데요. 1470년 무렵에 이탈리아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료에 기름을 섞어서 그려서 기름 유자 써서 유화인데요. 이것은 재료의 혁명이자 표현법에 있어서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미술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새로운 재료가 채택되고 그것이 펴져 나가는 데는 새로운 표현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얀 반 에이크가 그린 겐트 제단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왕관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화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물건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즉 유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진귀한 물건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사물의 질감 등을 표현하는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자, 신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 세상에는 그릴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이 신비한 미소는 유화의 사용이 없었다면 그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나리자라는 말은 원래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메디치가의 여인이다, 만토바의 권력가, 이사벨라 데스데다, 혹은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바사리의 르네상스 예술가 평전을 따르고 있는데요. 바사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조콘다의 아내
리자 게라르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바사리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누구도 이 모나리자가 누구인지 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작품의 부제가 라 지오콘다라는 것에 주목한 견해가 등장을 했죠. 원래는 라 지오콘다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로 프란체스코 조콘도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성형 어미를 써서 O를 떼고 A를 붙여서 조콘다 부인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조콘도라고 이것을 소문자 형용사로 쓰게 되면 명랑한, 유쾌한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 여성형 어미 A를 붙이면 라 지오콘다, 바로 명랑한 여자라는 뜻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명랑한 여자, 즉 웃고 있는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화사적 의의는 더 깊어진다고 보입니다. 모나리자의 이 유명한 미소, 슬픈 듯 기쁜 듯 신비한 이 미소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1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심리 분석을 한 글에서도요, 이 미소는 감춤과 드러냄이라는 여성적 유혹의 대표적인 미소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웃는 여자는 유혹하는 여자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혹하는 여자를 그렸다는 것을 서양 문화는 오랫동안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음은 여자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문제였죠.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유고가 쓴 웃는 남자에서도 웃음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서구 문화의 두 뿌리를 헬레니즘, 즉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히브리즘,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문화권에서 웃음은 전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웃음은 저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은 고귀한 장르였고 희극은 낮은 장르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에서도 웃음은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도 순환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지상에서 웃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거장 다빈치는 웃음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웃음을 그렸죠. 그가 24살 때 완성한 그림입니다. 미술사에서 보기 드물게 환하게 웃고 있는 성모의 모습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0년이 넘는 긴 창작 기간 동안에 원근법, 색채, 조각 등등에 관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이제 원고를 남겼어요. 5,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인간의 다양한 감정, 그리고 우화, 농담, 일화 등등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했단 말이야? 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웃음은 우리 삶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웃음이 대우받지 못한 서양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페플러스의 코레라는 기원전 6세기의 작품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3세기에 프랑스 랭스 성당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자, 수테고지 그룹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입니다. 수테고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회임하였음을 알려주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그린 14세기의 얀반 에이크가 그린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맨 오른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웃음을 에게해의 미소라고 부르는데요. 에게해라는 말은 바로 이 웃음의 기원이 그리스 조각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베네 웃음 같고 굉장히 순수한 웃음이고 우리나라의 백조의 미소와 같은 그런 웃음인데요. 사실 이 웃음에 관해서도 중세의 가을을 쓴 하이징어 같은 대학자도 곱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웃음을 무의미하고 뻣뻣한 웃음이라고 낮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이징어가 생각하는 근대는 철학적인 성찰과 금욕주의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웃음은 참으로 자리 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바사리는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인간적인 것을 넘어 성스럽게까지 보이는 미소라고 옹호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미소를 짓는 여자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어쩌면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구현하고 싶었던 이상적인 인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황금 비례에 맞춰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웃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인 태도 변화를 유발하죠. 웃음은 인간의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라파엘이 그린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의 초상화입니다. 남자 모나리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는 궁정인이란 책을 썼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저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군주론은 바로 군주의 룰을 다뤘다면 이 카스틸리오네의 궁정인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조신들, 궁정인들의 룰을 다룬 겁니다. 자, 거칠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궁정인들은 조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궁정인들은 여러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학식을 갖추고 또 충고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세련된 대화술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내적인 우아함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우아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바로 중용의 태도에서 이 우아함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외모에는 황금 비례, 즉 골든 라치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면에는 바로 중용이 영어로 골든 민입니다. 황금 비례 같은 감정적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외모와 내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황금 비례가 요구되던 시절이죠. 카스틸리오네의 초상화는 일종의 우아한 궁정인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그는 신중하고 호의적인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에 궁정 매너 그리고 이제는 이 미소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모나리자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어요. 누구냐?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남의 초상화를 돌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냐? 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 그림이 초상화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상화라는 장르의 등장이 가장 놀라운 일일 수가 있어요. 초상화는 신도, 성인도 아니고 또 알렉산더 대왕같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위인도 아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림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오르안 파묵이 쓴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중세풍의 그림을 그리는 이슬람 화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요, 어느 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상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신도, 영웅도 아닌 그죠? 사람이 평범한 군주가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매우 불경한 일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이상한 욕망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도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르안 파묵에 등장하는 이슬람 화가는 르네상스 초상화의 중요한 비밀을 간파해냈습니다. 초상화는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유일무이성,
우리는 이제 이걸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나리자의 얼굴은 황금 비례에 맞춰 그려진 이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유일무이성을 표현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어떤가요? 이 그림은 베네치아 화파의 대가인 티치아노가 그린 젊은 영국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대가 앞에 선 젊은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의 얼굴은 비례에 맞지 않습니다. 미간은 좀 좁고 코는 길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과 몸은 황금 비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개성이라고 부르죠. 한 인간의 개성이야말로 그의 유일무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얼굴을 그린 이 작품은 그러나 완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태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눈빛은 살아있고 뺨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화가는 안정적이고 영원한 형태를 추구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느낌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빛과 색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사초, 보티첼리, 다빈치, 라파엘 같은 화가들은 피렌체 화파라고 불려집니다. 완벽한 비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선묘를 중시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지금 보시는 티치아노 같은 화가는 베네치아 화파라고 불려지는데요. 색채를 중요시했습니다. 즉, 색, 빛, 반사광 등을 섬세하게 이용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가 74살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모피 옷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요. 묵직한 금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당시 유럽 최고의 군주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그대야말로 회화의 제왕이다 라는 칭송과 함께 내린 하사품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죠. 카를 5세가 티치아노의 작업실을 방문을 했을 때 작업 중인 티치아노가 벌떡 일어나다가 붓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황송하게도 카를 5세가 그 붓을 쥐어주며 그대야말로 회화의 제왕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중세에는 일개 장인이었던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등 같은 기라성 같은 거장들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제왕, 예술의 신으로까지 그 경지가 올라갑니다. 자, 예술가는 단순히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창조하는 자가 됩니다. 티치아노의 다소간 거만해 보이는 이 자세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을 보실까요? 디테일을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만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알 수 없는 지혜를 담은 눈, 잘 손질이 되었지만 부수수한 노인의 수염, 그리고 펄의 고급스러운 질감, 실크 설치의 번쩍임, 작은 손톱의 반사감, 당연히 빛나는 금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생동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 가까이 가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브라우스의 이 광택감은 사실 흰물감을 희뜩희뜩하게 찍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즉, 티치아노는 정확한 형태를 포기함으로써 이 생동감이 얻어진 겁니다. 사실 순간적인 것의 형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반상황에 대한 인식과 불완전한 표현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사실 초창기 르네상스 미술의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16세기 매너리즘의 등장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의 추구 없이 르네상스 미술이 잃은 형식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일군의 화가들을 조롱조로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평가가 달라져서요, 형식적인 유희를 즐긴 화가들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 파르미지아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21살 때 일종의 포트폴리오용으로 그린 작은 자화상입니다. 화가 주변에 창문과 공간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린 거예요. 만약에 원했다면 얼굴과 손의 비례를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대한 손과
작은 얼굴은 르네상스의 고전적 비례가 별로 이제 재미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인간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들, 원근법으로 구현되는 완벽한 공간, 정확한 비례, 그리고 내적인 조화와 중형의 아름다움 등등 르네상스 미술의 원칙은 이 작품에서 단호하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에서는 왜곡과 변형이 용인이 되고 있는 거죠. 즉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매너리즘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은 거의 100여 년 전쯤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더 유명하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그림의 구도입니다. 만찬을 하는 테이블이 사선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틴토레토의 그림 속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늘에 딱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여기 후광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빛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은 그림의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는 완벽하게 구현된 원근법적인 공간의 중심, 소실점입니다. 이런 명확한 원칙이 붕괴가 되는 게 바로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것, 무언가 달라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틴토레토는 흥미로운 요소를 그림에 집어넣었어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소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저녁상은 누가 차렸을까요? 그림에는 식사를 하시는 성인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답하듯이 틴토레토는 저녁상을 준비하는 세속인들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 시끌벅적한 식사 준비 작업은요, 17세기 풍속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활기찬 세속인이라뇨. 그림의 통일적인 분위기가 깨어버렸죠. 그러나 아무튼 흥미로운 그림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이 작품은 주제페 아르침볼도라는 작가가 그린 사원소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사원소, 공기, 불, 대지, 물을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공기는 하늘을 나르는 새의 모습으로 그렸고요. 땅은 그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로 그렸습니다. 뺨에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교황 레오 10세는 코끼리를 애완용 동물로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끼리 한 노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가 이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물입니다. 물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산호도 보이고 오징어, 게 등도 보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귀한 보석인 진주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비디우스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불입니다. 사실 불은 무명과 관련이 있죠. 남자의 머리는 장작불로 보이지만 입은 촛불이고 코와 어깨의 부분은 최신식 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6세기가 되면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화승총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중세 때는 힘이 센 장수가 전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식 무기의 등장과 함께 전쟁에 큰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용어로 아이템빨을 장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절다왕정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림은 즐거운 유희의 정신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은 이제 형식의 유희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작가들이다라는 재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정립된 재현,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는 생각은 원근법, 그리고 고전의 수용, 유화의 사용,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표정 그리기 등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기술이 완전해질수록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죠. 이후에는 종교개혁 세력과 그에 대응하는 반종교개혁 세력의 충돌,
이것으로 유럽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미술사에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로크 미술입니다. 바로크 미술에서는 또 어떤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강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문화는 두려움이 없다. 발전하는 시대의 문화는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하여 나갑니다. 새로운 요소가 자기 문화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활기찬 융합,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